남월시장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색이 바뀐다. 낮의 소란스러움 대신 노란 조명이 켜지고 찜통의 김이 골목을 부드럽게 감싼다. 나는 언제나처럼 만두 찜통의 뚜껑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시장 바닥을 스치는 듯한 작은 목소리. 그러나 내 귀엔 번개처럼 박혔다. 지연 언니나 미안해. 나도 너무 외로웠어. 내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20해 넘게 같은 시장에서 이웃으로 살아온 연희, 그리고 내 남편 병철이 나란히 서 있었다. 연희는 눈가를 손끝으로 눌러가며 울먹였다. 병철은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바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찜통 뚜껑이 손에서 떨어졌지만 금속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귀엔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다. 아침마다 가져다 준 반찬들, 새벽마다 떡집 불이 켜져 있던 이유, 통장에서 빠져나간 정체 모를 이체들. 그래, 전부 여기로 향하고 있었던 거구나.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무 외로웠어. 외로워서? 그 한마디가 시장의 찬 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등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말을 잃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아팠다. 병철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우리 이제 각자 행복을 좀 찾아보자. 연희가 나한테 큰 힘이 됐어. 그 말은 마치 돌이 가슴 한가운데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28년 동안 같은 골목, 같은 계절, 같은 생활을 견뎌온 남편이 가장 믿었던 친구와 손을 잡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구경꾼처럼 몰려왔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하며 장바구니를 매만졌다.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구나. 정작 나만 몰랐던 거네. 서서히 현실이 밀려왔다. 달아오르는 얼굴, 떨리는 손끝, 꾸역꾸역 치솟는 숨. 오늘은 단순히 한 장면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기울기 시작한 첫날이라는 걸 나는 직감하고 있었다. 남월시장의 아침은 늙었다. 새벽 공기엔 바닷바람이 실려 있고 스티로폼 박스에 물이 철썩 부딪히는 소리가 시장의 알람처럼 울린다. 나는 반찬 가게 앞에서 간장게장 항아리 뚜껑을 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세상이 똑같이 보이지 않았다. 모든 풍경 뒤에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연희가 쪘던 떡 냄새가 골목 끝에서 어슬렁 올라오면 나는 본능적으로 손이 멈췄다. 떡 냄새조차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얼마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다. 지연아, 연희 언니가 떡 좀 더 만들어 왔다. 같이 먹자. 병철 씨가 환하게 웃으며 건네던 그 떡. 나는 그 웃음이 착한 남편의 미덕이라고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 그날도 연희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연희가 나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근데 이상했다. 눈을 피한 건 연희만이 아니었다. 지나가던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생선가게 사장도 모두가 나를 조심스럽게 피했다. 마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왜 다들 저러지? 정오쯤 단골 명자가 가게로 찾아왔다. 평소처럼 활기찬 얼굴이 아니었다. 지연아, 요즘 별일 없지? 목소리가 망설임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려 했다. 왜 그래, 언니 또 무슨 소문이라도?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패기 직전의 야채를 보듯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 아침 회에서 연희 가게를 병철이가 보증 섰다더라. 언니 통장에서 빠진 돈 그거 연희네 건물 임대료로 쓴 거래.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이 툭 떨어졌다. 연희와 병철의 만남. 이제 단순한 정서적 배신이 아니라
경제적 배신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하루하루 벌어 저금해온 돈, 가게를 넓히기 위해 모아둔 장부 속 숫자들, 그 모든 게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닌 배신의 씨앗으로 흘러갔다. 왜 내 돈으로? 왜? 물 한 모금조차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아무도 언니한테는 말 못했던 거야. 언니가 너무 착해서 상처받을까봐. 착해서?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순진함이 아니라 내 방심이 이 모든 걸 키웠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떡집을 지나쳤다. 연희가 혼자 의자를 닦고 있었는데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일에만 집중했다. 반찬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30년 동안 붙어있던 간판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못 하나가 삭아서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지금 내 마음과 아주 똑같았다. 한쪽이 기울고 한쪽이 버티고 언제라도 떨어질 것 같은 상태. 나는 그저 서 있었다. 시장 속 수많은 소음 가운데 간판이 흔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만 귀에 박혀 있었다. 오늘 나는 마음속에서 인정했다. 배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그저 가장 마지막에 눈뜬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다. 남월시장은 더더욱 그렇다. 오늘 버너를 켜기 전에 뒤쪽 골목에서 들렸던 웃음소리조차 내 얘기 같았다. 반찬 재료를 다듬고 있으려니 문득 내 등에 시장 전체의 시선이 꽂혀 있는 느낌이 들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시장 공용 화장실로 가던 길, 뒤쪽에서 두 상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게 연희랑 병철은 대놓고 다녔다던데. 순간 걸음이 멈췄다. 내 이름이 바람에 휘말린 종이 조각처럼 헐렁하게 흩날렸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말한 걸까? 나는 그 자리에 숨어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필 오늘따라 내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어제도 봤다니까? 떡집 불 꺼지고 난 뒤에 둘이서 골목 따라 걸어가는 거. 지연 언니만 모르지 시장 사람들은 다 알던데. 그 말은 가시였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제 갈 길 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나만 멈춰 서 있었다.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톡톡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가 귓속에서 굉음처럼 울렸다.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다. 누군가 내 등을 토닥여주는 것도 위로해주는 것도 아닌 차디찬 공기만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정오쯤 시장 회의실에서 상인 모임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마치 내가 들어온 걸 모르는 척하는 연극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물컵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갑자기 핸드폰을 보는 척했다. 나는 명자의 옆에 앉았다. 명자는 내 손등을 살짝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지연아, 널 흉보는 건 아니야. 그냥 다들 걱정해서 그래. 걱정? 그들의 침묵이 걱정이었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고립된 느낌이 드는 걸까? 상인회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불쑥 말했다. 병철 씨 가게 요즘 매출 많이 빠졌더라고요. 연희 가게도 그렇고. 순간 미묘한 탄식이 회의실을 스쳤다. 왜인지 모두의 표정엔 알면서도 말 못하는 답답함이 비쳐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 한쪽이 쿡 하고 찔렸다.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연희가 복도 끝에서 서 있었다. 내가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며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연희야. 내가 부른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연희는 주춤하다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얘기 나중에 하자. 도망치듯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두려운 건 나뿐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두려움의 책임은 분명 그들에게 있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나는 떡집 앞에 멈춰섰다. 낮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찐떡 냄새조차 없다. 그리고 벽에 붙은 종이 한 장. 글씨는 흐릿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시장. 사람들은 나를 피해가며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속을 지나가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진짜로 알아가야 할 때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병철의 생선가게 앞에는 낯선 트럭이 서 있었다. 생선 박스가 급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병철은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었다.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는 느낌. 하지만 오늘만큼은 피하지 않았다. 병철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병철은 고개를 돌렸다. 나 지금 바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도망치는 어조였다. 그 말이 오히려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골목, 30년 동안 익숙했던 냄새와 소리들이 오늘만큼은 내게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다. 나는 오늘 진실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남편과의 대면이라는 것을. 집 문을 열자마자 생선 비린내와 눅눅한 공기가 섞여 코를 찔렀다. 병철은 방 안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30년 함께 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연희하고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만나? 병철은 귀찮다는 듯 이어폰을 뺐다. 지연아, 또 그 얘기야? 그냥 도와주는 거라니까. 떡집 혼자 하니까 힘들어 하잖아. 나는 웃음이 나올 만큼 황당했다. 도와주는 게 임대료 대신 내주는 거야? 재료비도 대신? 내 통장에서 빠진 돈들, 그게 다 뭐냐고. 그제야 병철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다. 하지만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게 연희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거들어준 거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떨렸지만 더는 피하지 않았다. 병철 씨 돈이 아니라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내 허락도 없이 왜 그걸 연희한테 쓰냐고. 병철은 뒷덜미를 극적이며 말했다. 지연아, 너 너무 예민하다. 돈도 결국 가족끼리 돌려 쓰는 거잖아. 연희가 가족? 그 말이 내 귓가에 가시처럼 박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병철은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나 연희랑 같이 있고 싶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순간 온몸에서 피가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나는 낮게 물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행복하고 싶어. 행복? 그 한 단어가 30년의 결혼 생활보다 더 무거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는데, 누구 때문에 허리 굽혀 반찬을 팔았는데, 누구 때문에 삶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병철은 툭 내뱉었다. 오히려 너랑 사는 게 힘들었어. 넌 그냥 가게만 아는 사람이잖아.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평생 해온 일이 내 전부라고 믿었던 삶이
순식간에 가게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비하되었다. 나는 흔들리는 다리로 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혼자 살아온 게 아니었다. 같이 산 시간도 헛되지 않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 자체가 나만의 착각이었던 걸까? 병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너무 선명했다. 마치 나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최종 선언처럼. 나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문 앞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병철 씨, 우리 대화라도 해야지. 뭐가 힘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문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다. 지연아, 나도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연이랑 있으면 내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야.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창밖에서 시장의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흥정을 했지만 내 귀엔 전부 멀게만 들렸다. 오늘 우리 집이 무너졌다. 30년이 쌓아 올린 집, 내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그 집이,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 이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올 만큼의 여유조차 남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새벽 시장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생각했다. 병철의 말, 연희의 표정, 시장 사람들의 침묵. 그 모든 조각이 뒤엉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했다. 가게를 열기 전 나는 반찬 가게 맞은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건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서였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알고 있었지만 어디로, 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뚜렷하게 확인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명자가 말한 임대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역을 넘겼다. 200만 원 오호떡집 임대료, 120만 원 떡 재료 도매상 송금, 300만 원 연희 가게 보수 공사 지원 자금.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 통장에서 내 허리로 벌어온 돈이, 내 가게를 넓히려고 모아두었던 돈이 연희에게 흘러들어가 있었다. 나는 시장 바닥에 종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바람이 불며 내역서 몇 장이 흩날렸고 잠시 후 손님이 없는 골목이 내 가슴처럼 텅 비어 보였다. 이게 내 30년의 대가였던 거야? 그때 명자가 달려왔다. 지나가다 종이를 보고 단번에 표정을 굳혔다. 지연아, 이 정도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나랑 같이 은행 가자. 그 말에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내역을 요청하는데 은행 직원이 말했다. 최근 1년이 아니라 전체 기간 보시겠어요? 같은 패턴으로 빠진 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뜬 내역들을 보고 머리가 하얘졌다. 4년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연희의 가게와 연관된 항목으로 기록돼 있었다. 순간 눈앞이 핑 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아래에 선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속았구나라는 사실이 뼈까지 파고들었다. 연희가 웃으며 건네던 떡, 병철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말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풍경들, 모든 것이 하나의 짜여진 그림처럼 느껴졌다. 나는 종이에 적힌 거래 내역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둘은 대체 어디까지 넘어갔던 거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바로 병철에게 내역서를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병철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 표정을 지웠다. 그래서 연희 좀 도와준 게 죄야?
그 사람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기나 해?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이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마음대로 써? 병철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지연아, 그 돈 다 내 돈 아니야. 나도 평생 벌어온 게 있잖아. 그리고 연희는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야. 너는 날 이해해 준 적 있어? 그 한마디에 내 무릎이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병철은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 이혼하자. 연희랑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시간보다 지금 이 한 문장이 더 깊게 나를 베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시야가 선명해졌다. 오늘 나는 남편의 거짓말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경제적 배신까지 확실히 확인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제 법이 나서야 할 문제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봉투에 넣었다. 연희와 병철에게 빼앗긴 시간과 돈, 그 모든 증거를 가득 담은 봉투였다. 가게 문을 닫은 시장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내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제 울 자리도 남아있지 않다. 움직여야 한다. 명자가 손을 꼭 잡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엔 법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지연의 사연을 듣던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정도면 단순 외도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배임, 재산 분할 회피 시도까지 포함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다. 감정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된 상황. 현실을 확인하자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변호사가 말했다. 지연 씨,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가처분 신청을 넣겠습니다. 병철 씨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니까요. 가처분. 낯선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당황보다 더 큰 건 확신이었다. 이제 나는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며칠 뒤 시장 상인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골목에 오래된 철문이 열리자 아침 장사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다. 지연이 앉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전했다. 상인회장은 목을 가다듬었다. 지연 씨가 가져온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병철 씨와 연희 씨의 행동은 시장 질서 훼손, 공동체 신뢰 붕괴로 판단합니다. 나와 명자는 숨을 죽였다. 상인회장은 결의문을 들었다. 투표하겠습니다. 병철 씨와 연희 씨를 상인회에서 제명하고 공동 행사 및 상권 지원에서 영구 제외하는 안건입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다. 주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그 순간 나는 30년 동안 쌓아온 내 성실함이 뒤늦게나마 인정받는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난 뒤 명자가 어깨를 두드렸다. 지연아, 이제 너도 당당해져야 돼. 넌 틀린 게 없어.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가장 깔끔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 사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서, 상인회 제명 결정 통보서 3가지가 담겨 있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싸움의 방식이었다. 문 앞에 봉투를 놓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병철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뭐야 이게?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야.
이제부터 법대로 하자. 병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 처음으로 배신의 고통보다 나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 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간판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상인의 제명 소식이 퍼진 다음 날 시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흉흉한 소문은 이미 골목마다 퍼져 있었고 누구도 연희와 병철의 가게 앞에 서지 않았다. 텅 빈 떡집 앞을 지날 때 나는 수십 년 함께한 시장이 이토록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오후즈음 반찬가게 문이 열리더니 연희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 하나. 지연 언니. 그 한마디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연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나도 외로웠어. 언니가 부러웠어. 언니는 남편도 있고 가게도 잘 됐고 나는 늘 혼자였잖아.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내 남편을 훔친 거야?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주저앉아 흐느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병철 오빠가 날 좀 필요로 해준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사과도 아니라 그저 자기 연민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연희야, 불쌍해서가 아니라 말할게. 나는 내 진심이 어땠든 내가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 연희는 고개를 떨군 채 가게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기묘하게 가볍게 느껴졌다. 30년의 우정도 상인의 인연도 그 문소리에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생선가게 앞을 지나가다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걸 보았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 붙은 전단지는 바람에 갈라지고 있었다. 병철은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됐다.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손님도 없었다. 심지어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수족관 물은 말라 있었다. 몇 분 뒤 병철이 나타났다. 수척한 얼굴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지연아 잠깐만. 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두고 말했다. 나 다시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연희도 떠났어. 나 이제 혼자야. 나는 아주 잠시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길었던 세월을 떠올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단 하나뿐이었다. 이 사람은 나를 버렸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병철 씨, 난 혼자가 더 나아. 배신받으며 사는 것보단. 병철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 떠났다. 그 뒷모습이 무너지듯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지 않았다. 미련도 없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시원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나는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다. 남겨진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자유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가게 앞 30년 넘게 걸려있던 낡은 간판을 떼어냈다. 지연네 반찬.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름이었다. 사다리에 올라 새로운 간판을 걸었다. 지연 반찬 공방. 오직 내 이름만 들어간 간판이었다. 간판을 고정하고 내려오는데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지연이 이제 시작이야. 언닌 잘했어요. 우리가 함께 할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내 가게 앞 골목에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기울어졌던 내 삶이
오늘 다시 곧게 서 있었다. 이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오직 나 지연으로 살겠다. 새 간판이 걸린 첫 아침, 나는 문을 열기도 전에 가게 앞을 천천히 쓸었다. 낡은 간판을 떼어낼 때처럼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근처 상인들이 지나가며 말했다. 지연아, 간판 멋지다. 오늘 반찬 좀 기대된다. 그 평범한 말들이 기나긴 어둠을 지나온 나에게 가장 큰 환영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 반찬을 준비하려는데 새벽 배송 재료 상자가 문 앞 가득 쌓여 있었다. 명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언니 상인회에서 조금씩 도와준 거야. 언니 다시 시작하는 날인데 빈손으로 문 열 순 없잖아. 나는 그 상자들을 바라보며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30년 시장 생활 동안 나는 늘 누군가를 챙기고 도왔지만 정작 나에게 이런 따뜻한 손길이 온 건 처음이었다. 점심 무렵 가게 앞에는 익숙한 단골들이 줄을 섰다. 지연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 반찬 나와요? 간판 바뀌고 첫날이라 특별 메뉴 있는 거 아니요? 나는 활짝 웃었다. 첫날이니까 서비스 김치전 나갑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 작은 소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을 켜놓았다. 아,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남편의 아내로 누군가의 그림자로가 아니라 내 두 손으로 가게를 일군 사장이었다. 오후가 가까워질 무렵 저 멀리 생선가게가 있던 자리 앞을 지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위로는 임대문의 전단지가 붙어 있다. 한때 저곳에서 병철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나와 시장을 함께 지켰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엔 낡은 냉장고와 빈 수족관만 남아 있었다. 잠시 마음이 저리긴 했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저 사람의 선택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아가면 된다. 나는 천천히 등을 돌리고 내 가게로 걸어갔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해질 무렵 상인회에서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지연 사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밖으로 나가자. 상인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다. 중앙엔 작은 현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장 상인의 올해의 모범 상인상 지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언니, 시장을 30년 지켜온 사람은 언니야. 여기까지 버틴 게 대단한 거라고. 앞으론 우리도 언니 좀 챙길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가게를 닫고 골목을 걸어 나오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버려지거나 누구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시장을 지킨 사람, 배신을 견디고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 새 간판을 걸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해 보였고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골목 위로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바람은 따뜻했고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이 적힌 새 간판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